네, 여러분, 오늘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무리한 수사에 극단적 시도까지. 예, 지금 뭐 급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나요? 네, 예. 자, 먼저 검사 정순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사 정순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 얘기를 하려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참 씁쓸한데 그렇지만 꼭 이 얘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합니다. 자, 검사 정순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 정순신,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때 위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검사로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검사 정순신, 피의자에게 매우 가혹했다. 그리고 그 피의자가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수사를 무리하게 할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한 사람 잡을 뻔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10년 전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보다 조금 힘이 없다 싶은 사람은 밟으려 했고, 자기보다 힘이 월등히 있다 싶은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덮어주려고 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별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는 있는 것처럼 닥달을 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온 언론에 다 집중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망신을 줬는데, 그래서 그 피의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 정도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힘센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데 오히려 그 확실한 범죄마저도 덮어주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 검사 정순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뻔히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검사 정순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전문가적인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아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결국 그 노력은 성공을 해서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학폭으로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그 친구는 서울대 못 가요.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질질 끌면서 결국에 이 기록이 학생기록부에, 생활기록부에 학폭이라는 기록이 안 남도록 만든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남았겠습니다만 학교에 제출할 때, 입시를 들어갈 대학에 제출할 때는 그 학폭이라는 기록이 없었던 거죠. 못 들어가게 만든 거지. 뭘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쯤 되면 전문적인 법꾸라지라고 하겠죠. 자, 그랬던 정순신이 검사로서는 어떤 짓을 했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사 정순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차분히 소개해 드릴게요. 1966년생이고요. 서울대, 부산 대동고,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과 같은 학교 출신인데 학교로 보자면 한동훈의 5년 선배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연수원에서는 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워낙에 빨리 이제 사시 합격한 그런 케이스예요. 좀 특이한 것은 이 정순신 검사는 원래 변호사 생활로 시작을 했다가 검사로 임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공보관을 많이 했고요. 특수통이라기보다 수사보다는 공보관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수부를 오기 전까지는 오래 보면 일반 그 형사부에서 근무를 많이 했던 그런 검사로 보입니다. 근데 대검 부대변인을 오게 되는데요. 2011년인가 12년인가 대검 부대변인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특수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전까지는 주로 뭐 형사부 쪽에 더 가까웠고 그랬는데 2012년 그 무렵에 대검 대검 부대변인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특수부하고 좀 가까워지고 서울중앙지검에도 근무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특수부 근무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형사부 근무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진짜 특수부 라인이 맞나? 라고 약간 좀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요 근무 경력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검 부대변인 근무를 기점으로 해서 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천지검 특수부, 그 다음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창원지검 차장 등을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까지 걸친 뒤에 최종적으로 퇴직을 합니다. 뒤늦게 특수부 쪽으로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만 나름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이 맡았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유병언을 바로 이 정순신이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 근무하고 중앙지검 형사부를 근무했는데 바로 이 인천지검 특수부 시절이 어떻게 보자면 호시절이고 정순신 검사한테는 아주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좀 흑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흑역사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 당시 그 담당 부장 검사였고 특히 유병언을 추적했던 바로 그 수사팀을 맡았다는 게 어떻게 보자면 흑역사라면 흑역사겠죠. 자, 당시의 사진입니다. 인천지검 특수부 때 사진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바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뒤늦게 특수부 검사에 입문을 했고 그래서 인천지검 특수부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특수부 근무를 처음 했습니다. 하지만 첫 사건에서 좀 배려놨죠. 왜? 유병언을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 못 잡았잖아.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사진? 예, 이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여기에 진입을 할 때 이거 바로 그 담당 수사팀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정순신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특수부 시절은 그닥 성과를 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특수부 검사로서 나름 성과를 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인천지검 특수부 정순신 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 당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 정순신 검사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습니다. 이 수사는 되게 좀
악독했다, 너무 지독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순신 검사가 처가 쪽에 일정한 사주를 받고, 정순신 검사의 처가 쪽에 사주를 받고, 그 사주를 받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종철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다라는 그런 뒷소문도 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거의 찌라시가 거의 매일 돌다시피 했어요. 이 정순신 검사의 장인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반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처가 쪽이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에 처가 쪽에 그 지원을 받아, 아니 처가 쪽으로부터 일정한 사주를 받아서 이종철 경제청장의, 인천경제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수사가 가혹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받은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람이요, 압수수색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해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압수수색 다음날 자해를 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해한 지 이틀 뒤에 사표를 내버립니다. 참 시끌벅적했죠. 어떻게 보자면 형사부에 주로 있던 검사가 특수부로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부패 범죄 수사였는데, 첫 번째 부패 범죄 수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잘못 찌른 거 아니냐, 수사 대상을 잘못 선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종적으로 이종철 이 청장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면은 이때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아닌지 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당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처음에 구속 기소가 안 돼요. 왜냐, 구속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측근 중에서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 인천경제청장에 대해서 뭐 범죄 혐의를 자백을 안 해. 자꾸 야, 이 사람 불어라 하는데도 전혀 자백을 안 한 거야. 나 준 적 없다, 돈 받은 적 없다, 이 사람도 나 돈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양복 5벌을 받았다, 양복 5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마저도 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양복을 받긴 받았는데 양복을 준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 업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야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하고 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별로 관련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양복 5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양복 5벌을 받았으면 이거에 그냥 공짜로 줬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직무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이 아주 깊고 무슨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든지 직무 연관성이 너무 커가지고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또 아니다. 직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이걸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벌금 1,900만 원 땅땅땅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최종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순신 검사가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이 난리를 친 거는 뭐다? 결과적으로 오바한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약간 자신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오버했고 그 지나치게 오버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본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겠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다음 대목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좀 수사를 좀 과하게 했고 그 결과 이런 안 좋은 일까지 겪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성향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뇌물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 수사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다는 거야.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다, 그치? 요즘에 뇌물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배임으로 간다 이거야. 말이 돼요? 이때도 결국 뭐다? 지들이 수사를 잘 못해놓고서는 나중에 이거 사고를 쳐놨는데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뇌물을 입증 못하니까 배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네. 이때도 그랬네. 야, 이거 검사들이 원래 이런 짓을 하네. 자, 이때도 보세요.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자, 또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 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인천 길병원 비리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인천 길병원 비리 의혹 사건은 원래 누가 시작을 한 거다? 바로 이 정순신 검사의 전임자 인천지검 특수부 전임 특수부장이 먼저 수사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였어요. 정순신이 마무리만 하면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마침표만 땅 찍으면 되는 사건을 받아옵니다. 근데 받아왔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배려버리죠. 어떻게?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인천길병원의 간부로 근무하는 직원 2사람이 회사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게 확인이 돼. 한 16억 정도 빼돌렸는데 6억은 지가 쓴 것 같고 10억은 이사장한테 보냈더라는 거예요. 길병원 이사장. 그러면 길병원 이사장을 불러다가 이 돈 받았어? 얼마를 받았어? 왜 받았어? 라고 수사를 해야 됐죠? 수사를 했을까? 인천 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됩니다. 이 당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신호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은 이 신호철 검사가 있을 때만 해도 길병원 공사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리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사장실한테 이길렬 여사인가 하여튼 그분한테로 넘어갔던 게 거의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천길병원 수사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고 있다. 누가? 담당 검사는 누구? 정순신.
길병원 청소주차관리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16억 원을 빼돌린 경리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16억을 빼돌렸는 중에서 6억은 지가 쓰고 10억은 누가 썼다? 이길려 이사장 비서실로 전달했다. 그러니까 돈이 고스란히 이길려 이사장의 개인 재산으로 간 거에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즉 전임자가 이 부분을 다 밝혀냈는데 후임자는 이 이길려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 수사 마무리만 딱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네. 결국에 누구만 경립팀장만 구속되고 이길려 이사장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나. 그러니까 어찌 된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거야. 이게 언제적 이야기? 2014년 이야기. 그 당시 부장검사가 누구? 인천지검 특수부 정순신.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 똑같을 때 이 비슷한 시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매섭게 해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한량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순신 검사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죠. 정순신 검사의 그 아들 담당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대죠. 이 친구는 자기보다 좀 급이 높다 싶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못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끔 함부로 대한다. 뭐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하죠. 자, 갑자기 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신 검사 이 행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면 사실 구청장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장보다는 낮아요. 인천광역시 국장급 정도 되는데 국장급 정도면 3, 4급입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보통 3급, 4급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경우보다 나보다 좀 급이 낮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급이 낮은 이 사람은 밟을 수 있겠다 해서 밟은 거야. 근데 이길려 인천길병원 이사장인 이길려 여사한테는 그래 저 사람 좀 백도 있고 좀 힘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좀 센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거 아닌가? 나보다 약한 사람 같을 때는 마구 밟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끊는 시도를 할 정도로 실제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극단적인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한 반면에 자기보다 강자인 이길려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도 덮어주는 거야. 이거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자기보다 급수가 좀 높다 싶으면은 이렇게 비비고 좀 낮다 싶으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정순신 검사의 아들의 행동은 정순신 검사한테 배운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사실 이 대목으로 생각이 도달하니까 참 정순신 검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한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정순신 검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주 매몰차게 정말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지보다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약한 걸 알았나? 별거 아니란 거 알았나? 그래서 확 끊어버렸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군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엄청 기분 나쁘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여기 청장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고 그렇게 야비하게 정말
비정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 측근에 대한 뭐 탈탈탈 먼지털이한 거 아닙니까? 양복 받은 것까지 다 털어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양복도 한꺼번에 뭐 5번씩 받은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문제 삼아 가지고 뇌물, 뭐 겨우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만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얼마의 돈이 딱 갔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길려 여사에 대해서는, 인천길병원 이길려 이사장에 대해서는 드러난 혐의도 수사를 안 한다. 소환 조사조차 안 했다. 누구는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 그래서 탈탈 털다가 안 되니까 탈탈 털었는데도 혐의가 안 나오니까 배임죄 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옥죄 놓고서는 자기보다 좀 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꼼짝을 못했네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순신 검사의 이런 행동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어쩌다 보면은 뭐 사람이 50살 넘게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장용진, 너는 뭐 기사 써놓은 거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좀 이상한 기사 없냐? 라고 하면은 사실 참 할 말 없어요. 제 자신도 조금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기사를 썼을 수도 있고요. 제가 되돌아봤을 때 그건 정말 내가 잘못 썼다 라고 생각되는, 그래 후회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순신 검사도 후회될 일이었지, 후회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그런 일은 아니었다 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연찮게 두 건이 딱 마주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할랑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음 대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옛날에 벌써 그때 이것도 10년 전이네요. 나경원 의원의 딸, 그 장애가 있는 그 딸요. 그 딸의 그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양이죠. 김모양. 그 김모양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느냐? 당시 그때 그 성신여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음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음대에, 장애인 특별 전형이 없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 특별 전형이 생기고, 장애인 특별 전형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자,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딸이 적극적으로 우리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라고 알렸다는 거죠. 좋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겠죠.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몇 가지 빼먹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것들이 모두 케어가 됐다, 다 무마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 보도를 처음으로 한 것이 당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였습니다. 원래 국민일보 기자였는데 국민일보 분쟁 과정에서 이분이 아마 노조 무슨 간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고를 당했죠. 그리고는 뉴스타파로 옮기셔가지고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보도가 거의 뭐 첫 작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첫 작품이 바로 이 나경원 의원 딸 부정 입학 사건입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때 어떤 짓을 했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이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이게 뭐가 명예훼손인데? 뭐가 허위사실인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기소가 됩니다. 고소를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 죽겠는데 이게 기소가 돼요. 그 당시 기소를 했을 때 담당 검사가 누구라고요? 예, 담당 검사가 바로 정순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기사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가는데 담당 검사가 정순신입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장애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올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지하에 기사를 내보내면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학교가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서 결국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니죠. 진실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일송 기자는 1, 2, 3심 스트레이트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말이 안 되는 잘못된 기소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황일송 기자를 기소했죠. 누구라고? 정순신이었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순신 검사는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한 기자,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해 보이는 관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몰차고 심지어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사건, 아니 기소할 필요가 없는 사건, 아니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잘못된 사건까지도 기소를 해주면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더라.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솔직히 이게 기자가 기소된 사건이에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입시 비리로 구속이 돼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건 아닙니까? 나경원은 봐주고 황일송 기자는 기소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했다고? 정순신. 자, 여기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 버려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빌빌대고, 그게 정순신이더라. 애비가 그러니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과한가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또 말을 안 하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 여기까지는 우연의 일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의 문제, 그 다음에 길병원 이길려 이사장 문제, 그 다음에 나경원 딸 문제, 그래 요까지는 우연의 일치라고 쳐. 그러면 한 가지 더. 김만배의 변호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만배가 지금 김만배 기자가 지금 재수감됐죠. 그런데 이 정순신 검사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다음에 거의 한
번째 아니면 하여튼 몇 번째 2번 이내로 그 수임한 사건이 바로 김만배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야, 어떻게 김만배 사건을 수임을 하지? 자, 그런데 봐요.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 김만배는 다시 재수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수감이 됐는데 담당 변호사는 영전이 됐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의뢰인은 지금 검찰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됐어. 근데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 어떻게 보자면 검찰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아주 고위직으로 가게 됐어요. 의뢰인은 감옥에 다시 갇혔는데 변호사는 엄청나게 영전을 해.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의뢰인이 재수감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약간 의심스럽지. 정확하게는 검찰한테 협조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시 갔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이 주요 수사기관의 장으로 영전을 했다? 뭐야 이거? 얘 뭐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원석 현재 검찰총장 이런 사람하고 동기라는 사람하고 김만배 변호인단을 활동했다는 거, 이거를 아니 좀 이거 뭔가 그 이상한 싼 느낌을 좀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정순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과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순신 검사가 정말 제대로, 그래서 제가 김만배를 굳이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겨우 석 달 나와 있었어요. 이 석 달 나와 있는 동안에 자해를 할 정도로 검찰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해를 해가지고 다친 이 몸이 채 낫기도 전에 다시 수감이 돼버립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김만배가 아유 진짜 기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짓이나 하고 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김만배가 그런 어떻게 보자면 좀 모욕적인 대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 변호인은 주요 공직에 가서 주요 공직을 맡게 됐었어. 야, 이거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이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자신이 보호해야 될 김만배 대신에 검찰하고 일정한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나 있었을까? 사실상 정순신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김만배 변호를 맡고 있던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된 것도 웃긴데 얼마 전까지도 대장동 사건에 정말 그 핵심 인물의 변론을 맡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된 것도 웃기는데 뭐야 이거 싶은데 의뢰인은 감옥에 갔고 지는 영전을 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김만배는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들통이 났어. 자, 이거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저만 의심스러운 건가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가요? 제가 과한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한선희님, 김만배가 이를 부득부득 갈겠다라고 하셨고요. 마운틴님, 뭔가 구리다. 이거 얘도 50억 클럽 아니냐? 라고 하셨고요. 박소라님, 만배 변호사인데 윤석열 편이네? 라고 하셨고요. 조국 변호사 박형철.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 보이죠? 진님, 너무 티나네요. 저것들은 눈치도 안 보나? 라고 하셨고요. 박점동님, 만배야, 검사, 판사, 기자, 윤똥 다 불어라! 라고 하셨고요. 최운자님, 정순신도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블루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하셨고, 진달래님, 돈 주고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예. 진은숙님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합리적으로 정순신이 김만배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익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검사들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정순신 검사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순신 검사 아들. 정순신 검사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기록을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정순신 검사의 아들, 그 정모군의 담당 학교 선생님이 이 법정에서 남긴 얘기가 있더군요. 내용이 참 충격적이에요. 원고는 여기서 이제 원고라는 게 정순신 검사 아들 있죠. 여기서는 가해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고라는 표현이 되게 좀 오래 껄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가해자는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습관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학생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 학폭에서 피해자가 총 2명이었는데 피해 학생이 자신의 그룹에서 멀어지니까 또 다른 타깃을 만들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권력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참. 이런 표현도 있어요. 원고가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참 그렇죠. 애들이 벌써 이래서야 되겠나 싶기도 한데,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래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아니 그 애니까 앞으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지, 바뀌겠지, 또 폼은 바뀌었겠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유리한 것일까요? 정순신 검사 아들의 기질적인 특성,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일까요? 저는 일단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순신 검사의 아들은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한 걸까요? 자, 그리고 더 웃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검사는 다 뇌물받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매우 삐뚤어진 사고방식이죠. 어린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단을 쳐서라도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어린 아이의 생각에서 아직 뭐 성숙하지 않은 고등학생의 사고에서 나온 거라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고 좋게 좀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판사랑 친하면 승소한다. 어쩌다가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적어도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정순신 검사가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는 죄가 아닌데도 기소를 하거나 그렇게까지 무거운 죄가 아닌데도 마치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반면에 자신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있는 죄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범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을 보였다는 점에서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무척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 그런 모습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닐까요? 아울러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검사는 다 뇌물을 받는 직업이다 라고 아들이 말할 정도였다면 아들의 눈에 적어도 뭐 잘못된 모습이든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할 만한 뭔가를 비췄기 때문 아닐까요? 판사랑 친하면 승소한다? 글쎄 그거 그런 식의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순신 검사가 한때 저한테 무척 잘 대해줬던 그 모습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냉랭해져가 전화도 안 받는 모습하고 가만히 대조를 해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 야, 이 인간이 내 전화 안 받은 건 그러면 나한테서 이제 얻어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한 건가?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참. 예. 저는 참 정순신 검사 그 아들 얼굴은 내가 좀 흐릿하게 처리했어. 예, 당신 얼굴하고 아들 얼굴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흐릿하게 처리했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저런 아이가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적극적인 보호 하에 반성의 기회 자체를 오히려 박탈당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아이가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는 와중에서
서울대, 우리나라 제일 명문이라는 그런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공정한 겁니까?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단죄를 받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아버지의 그 백을 이용해서 학생부에 당연히 기록되어야 될 학폭 기록마저도 남지 않은 채, 아니 학폭 기록이 생기기 전에 대학을 가버리고 약 2년의 시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학폭이라는 그 기재를 회피한 거죠.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종의 편법을 쓴 겁니다. 학폭 가해자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없다라는 그 오래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거의 이 컨센서스라 그러죠.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 합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인 수단을 강구했고 자신의 어떤 법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이 나왔는데 이 강제 전학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을 같이 내버리면 학생이 학교에 계속해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학생은 계속 학교에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학교에 갈 수가 없던 거야.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실제로 이 정순신 검사 아들 경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 검사의 아들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강제 전학을 일단 밀어놓고 가처분을 해가지고 밀어놓고 학교에 출석을 했는데 피해 학생은 얘 때문에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학업을 포기를 했어요. 가해자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피해자가 포기를 했어요. 그거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버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아들의 입시를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네요. 물론 법적으로 정당해요. 근데 좀 그러네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공부를 도와준 거, 이거를 가지고 검찰은 입시 부정이니 학교 학사 행정을 방해했느니 그딴 소리를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렇게 공부를 도와준 조국 전 장관,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라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순신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데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무런 처벌을 안 받나요? 이거 공정한 거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볼게요. 네 동기이자 니네 선배인 정순신 얘 정당한 거 맞니? 얘가 지 아들이 대학을 잘 가게 하려고 학생부에 학폭이라는 기재가 안 남게 하려고 있는 소송 없는 소송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를 속인 건데 그 공정한 거니? 한동훈 장관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너 요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좀 해보자. 니네 주변 사람 얘기를 좀 해보자. 참. 만파워님, 누구한테만 공정이네요.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마음여유님, 수사해야 합니다. 조민 선생을 비난한 서울대 학폭 주동자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대 그 학생들은 조민 씨에 대해서만 아주 가혹했네요. 그것도 학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 2020년에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올해 아마 4학년일 거예요. 2020년에 진학한 게 맞다면 올해 4학년입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장용진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